인왕의 억센바위 전기를 타고 울창한 숲을 속 옛 경희궁 교정에서 배운 경희인들에게 라일락 향기가 진동하는 이즈음 봄은 그야말로 별천지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소설가 황순원, 김광식, 시인 조병화, 수필가 유공희 선생님 등 한국 문학과 예술의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선배님들의 라일락 향기보다 진한 가르침으로 일찍이 서울구는 많은 문인과 예술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모신 김광규 시인님도 서울중학교 3학년 때 작문 시간에 쓰신 글이 조병화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덕분에 인생 진로를 문학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래 오늘까지 12권의 시집을 발행하시며 반세기 동안 시를 써오신 한국문학계의 거목이십니다. 최근 여류평론가가 김광규 시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 독자이면서 김광규 시인의 독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평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구가 낳은 대표적인 문학인이신 김광규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초동 교정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에 아마 서초동 교정 한편에 6.25 전쟁 참전 기념비 선배님 기념시가 새겨져 있어서 더욱 반가우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록으로 보면 서초동 교정에 1984년 경희예술제 우정낭독회에 참석하셔서 2시간여 긴 강평을 하고 가셨다는 기사가 저희 동창회보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이 2번째 방문이신 거죠? 네, 벌써 40년 전 이야기로.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평생 서울의 강북에서 살았으니 지금도 강남에 오면 낯설고 길도 잘 못 찾아요. 대학 생활도 내가 물리대 동문과에 다녔으니까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냈고 관악 캠퍼스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 70년대에 생겼으니까 강남의 서초동 교정도 낯설고 멀어서 제가 그 인왕산 아래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을 필요할 때까지 삶의 전반기를 종로구 통인동과 루화동에서 살았습니다. 네. 후반기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독일 유학 3년, 부산대 교수 시절 6년을 뺀 나머지 생애를 서울의 강북에서 보낸 셈입니다. 홍제동 집 2층 서재 창문 뒤쪽에는 고운산 솔숲이 아직 남아있고 앞에는 멀리 안산 정상이 보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안산에 올라가서 무악재 큰 길 건너 인왕의 억센바위를 바라보았지만 요즘은 행동 범위가 좁아져서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고 새들과 고양이들이 찾아오지요. 노년에 책 읽고 글쓰기에는 강북의 오래된 동네가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은 이 서초동 교정은 인왕산 억센바위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야트막한 우면산 솔숲이 그나마 재학생들한테 위안이 되고 있는 서초동 교정입니다. 네. 문학소년이셨던 선배님에게 경희궁 교정은 어떤 문학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나는 한국전쟁 직후 1954년 서울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원규 교장 선생님이 입학생을 한 명씩 일일이 면접하셨어요. 한국전쟁에 파병된 영국군이 학교에 주둔하고 있어서 우리는 경희궁 뒤쪽 인왕산 언덕에 천막을 치고 임시교사에서 중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학기념으로 나무를 한 그루씩 심고 각자가 책임지고 물을 주면서 길렀는데 지금 경희궁에 들어가면 입구 오른쪽에 서 있는 거대한 수목들이 바로 그때 심은 것들입니다. 경희궁터에는 평생 잊히지 않는
내 청소년기의 삶과 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경희궁은 선배님의 감수성을 깨운 아주 최고의 공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교 1학년 때 1957년 경희교지, 여기 경희교지가 있습니다. 경희교지에 단편술 농가를 발표하시고 1958년 2학년 때 경희교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해우사라는 시를 발표하셨고 3학년 때 한시해라는 시는 제2의 경희문학상 가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일찍이 고교 시절 등단을 하신 셈인데요. 아마 남다른 학창시절 추억을 말씀해 주시죠. 예, 교내지에 발표한 걸 등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랬군요. 예. 하지만 문예반과 신문반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글을 써서 학생 잡지 학원에 투고해서 산문 묘스의 무덤, 국화와 여순경이 발표되었고 이 작품들은 그 당시에 그 최정희 선생과 안숙일 선생 두 분이 심사를 하신 겁니다. 네. 또 신문예라는 학생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투고한 시 청자 앞에서가 전국 장원으로 뽑혀 신문예상을 수상한 것이 말하자면 공식적인 청소년 문단 데뷔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서남북 봄에는 연녹색 물결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철조망도 군사분계선도 거리낌 없이 북상한다. 산맥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진달래도 개나리도 월복한다. 여름이면 뻐꾸기 노랫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서나 똑같다.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 남쪽으로 퍼져 내려온다. 비무장시대도 민통선도 거리낌 없이 남하한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코스모스도 단풍도 월남한다.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얼큰한 해장국 맛 어디서나 똑같다.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일찍이 청소년부터 문학적인 끼가 아주 왕성하셨던 게 이런 수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식 등단은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 1975년 늦깎이로 아마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4편이 데뷔 작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2023년 그저께 보낸 메일까지 현재 12권의 시집을 펴내셨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시집과 시는 무엇인지요? 네, 제가 34살에 늦깎이로 등단했지만 12권의 시집에 창작시 900여 편을 실었고 번역시 100여 편, 산문집 2권을 남겼습니다. 산문집도 2권을 남기셨군요. 네. 작품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최근작 그저께 보낸 메일 이전에 출판된 11권의 시집 가운데서 스스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들을 희수 기념 시선집 안개의 나라로 엮었습니다. 표제시 안개의 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편이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불러왔지요. 시집 중에서 굳이 한 권을 고르라면 내게 최초로 문단과
독자의 호응을 안겨준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을 둘 수 있죠. 이 시집이 지금까지 초판 13쇄, 네. 재판 9쇄, 네. 그러니까 합쳐서 22쇄를 찍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은 그 첫 시집으로서 1979년에 펴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1979년에 네, 네. 나온 게 네.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를 당해서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군부가 네.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네. 검열을 실시하고 그 검열에 걸려갖고 79년에 못 나왔고 다음 해 1980년에야 비로소 말하자면 책방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에 수록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지금도 대표시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 시가 세대를 초월하여 널리 읽히는 까닭은 우리 선배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시는 제 4.19 세대인 제가 쓰긴 했지만 4.19를 소재로 쓴 것이지 4.19의 찬가는 아닙니다. 네. 그 4.19 사자들을 찬양한 시가 아니라 오히려 4.19 세대가 중년이 될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네. 환멸과 좌절을 담담히 고백한 4.19 세대의 만가라고 할 수 아, 있죠. 만가요. 네. 4.19가 일어난 지 19회가 되던 1979년에 발표한 시죠. 이 시가 큰 반향을 불러와 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네. 이후 수십 년간 해마다 4.19가 되면 신문, 방송에서 이 시를 인용하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어느새 김광규 씨의 대표시로 자리 잡았어요. 내가 보기엔 더 좋은 작품들도 여러 편 있거든요. 평범한 중년의 가장이 되어 일상에 시달리는 4.19 세대 대다수는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가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씁쓸한 회한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자신들이 추구하던 가치의 상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내가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1980년 부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정치적 사건들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까지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로 이제 시력이 48년째를 맞이하셨습니다. 시쓰기는 영원히 숙달되지 않을 작업이라고 하시며 아직도 한 편의 시를 20여 번 고치 쓴다는 선배님에게 시란 무엇인가요? 지금 인용하신 것처럼 제가 시는 숙달될 수 없는 작업이라고 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여 편의 시를 썼잖아요. 네네. 그럼 무엇을 만들든지 가령 1000개를 만들었다면은 아직 그 방면에 도사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럼 그렇다고 제가 시를 1000편 썼다고 해서 시를 쓰는 도사가 된 건 절대로 아니고 네. 시를 쓴다는 것은 나의 레송 데트 이른바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시의 소재가 되니까 살아있는 한 시를 쓰게 되겠죠. 나뭇잎 하나 큰악산 골짜기가 온통 연녹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실록이 무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무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평가들은 선배님께 쉬운 언어들로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는 특유의 시작법으로 일상시의 영역을 개척해 오셨다고 평합니다. 선배님의 시 세계를 스스로 말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내 시의 출발점은 현실의 반조입니다. 네, 인간 삶의 현장, 주변에 보이는 사물과 사건, 자연과 사회를 우선 냉정하게 육안으로 관찰하고 네, 그 본질을 파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많아져서 어디서나 걸핏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 경우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 육안으로 그 사물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네. 육안으로 본 것이 의외로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창작이라는 것이, 이름이 창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판 무엇을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네, 있는 현실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죠. 네, 그렇군요. 아, 최근 우리 시의 경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어렵고 난해한 시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시를 써오신 우리 선배님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으로는 좋은 시를 쓰려면 네, 자기가 시인이라고 뽐내면서 꾸며대지 않고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네, 자기가 보고 느낀 또는 생각한 바를 글로 써서 읽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입니다. 이 소박한 본질을 두려워하는 데서 난해한 텍스트가 씌어지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본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나는 시를 쓸 때 보통 사람, 되도록 많은 독자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고쳤습니다. 네, 현란한 언어와 불가해한 진술로 해독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읽어서 알 수 있는 네, 그 경지까지 자꾸만 고쳐서 씁니다.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네. 독자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어느 문학이 못지않게 우리 선배님은 작가와 독자는 보고 듣는 힘으로 연결된 그 힘을 서로 북돋는 관계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나오기까지 나만의 루틴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 종이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메모해 둔 것을 토대로 초고를 작성하고, 그걸 또 여러 번 고쳐 쓰는 데서 시쓰기를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941년생 아닙니까?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20세기의 중반에 태어난 셈인데, 네, 이 20세기의 인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우선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스크립투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인간, 네, 손으로 글을 쓰는 인간,
그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쓰는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생애 후반기에 가서 비로소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도구죠. 네. 아, 예.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으로 글을 먼저 씁니다. 쓰시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돼서 출판사로 보내기 전에 그때 비로소 PC에 입력을 하는데 제가 그 PC를 다루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서 네. 제 노처가 그것을 대행을 해주죠. 네. 그러니까 저의 아내가 저의 첫 번째 독자인 셈입니다. 안개의 나라.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희수기념 시선집 안개의 나라에 수록된 어느 돌에 태어남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국어교재에 수록되었고, 가을 하늘이란 시는 중국 베이징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로도 출제되었으며, 나뭇잎 하나 묘비명은 우리 수능에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여 개 언어권에서 번역 출간된 선배님 시집을 우리가 독자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해외 독자, 젊은 독자들과 통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네, 제 시가 영어, 독일어, 네, 불어, 중국어, 네, 일본어, 네, 아랍어, 체코, 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등으로 네, 번역돼서 현지에서 출판됐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 한영 대역판으로 나온 시집도 있을 것입니다. 네, 출간된 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번역 작품 낭독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현지의 청중과 언론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일어권의 주요 매체들은 큰 지면을 내서 내 독역 시집에 대한 서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번역이 어려운 시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내 작품에 내포된 어떤 보편성 그리고 해독이 가능한 가독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번역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전도 번역이 잘 안 되면 잘 읽을 수 없으니까요. 나는 운이 좋아서 좋은 역자들을 만났고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등 번역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이 번역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정혜영 교수는 내 시집 2권을 독일어로 번역 출판해서 그 중에 한 권으로 한국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에서 독일 문학과 문화를 가르치다 보면 서양 문화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지 않나 그러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수준 높은 한국 현대문학을 독일어권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우리 둘이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한독 문학 교류, 한국과 독일의 현역 작가들의 직접 교류와 작품 낭독회 조직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현대문학은 독일어권에 거의 알려지지 못했어요.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진척이 됐고 한국 문학계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작한 지 10여 년 만인 2005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될 수 있었던 초석을 놓았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먼저 생각한 것을 머릿속에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말해야 하는데 아내는 직접 독일어로 생각하고 독일적 논리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문학교류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문학계의 지원기관들과 독일 문학계의 여러 기관들이 소통하는 가령 이메일, 사업계획서 등 수많은 문서를 아내가 다 작성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개인적인 희생이 너무 컸지만 내가 2006년에 독일 예술원이 수여하는 프리드리히 군돌프상을 받았고 2008년에 한독협회가 수여하는 이미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큰 위안이 되었죠. 그 손, 그것은 커다란 손 같았다. 밑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손,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감싸주는 따뜻한 손, 바람처럼 스쳐가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손, 시간의 물결 위로 떠내려가는 꽃잎처럼 가녀린 손, 아픈 마음 쓰다듬어주는 부드러운 손, 팔을 뻗쳐도 닿을락 말락 끝내 놓쳐버린 손, 커다란 오동잎처럼 보이던 그 손. 오랫동안 아까도 시력 48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문학계에서 교류하시는 분들도 많이 셨을 걸로 생각되옵니다. 근데 혹시 잊혀지지 않는 문인이나 혹시 또 최근 교류하시는 문인 또는 서울고 출신 문인이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 중학교 때 시인 조병화, 소설가 김광식 두 분 선생님께 작문과 국어를 배웠고 황동규, 마종기 시인이 서울고 3년 선배였어요. 당시 문학계에는 지금 같은 대중적 인기 스타도 없었고 학생들이 책 읽고 고전음악을 듣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오락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등단해서 문명을 떨치던 황동규, 마종기 선배가 후배들의 선망을 받는 스타였었죠. 나도 늘 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즘까지도 가끔 출판사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내 동기에 소설가 박태순이 네. 있었는데 그 박태순과는 서울대 물리대를 같이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그 최인호 작가도 서울고 후배로 알고 지냈는데 소설가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조병화 선생과는 거의 평생을 네. 뭐 내가 사숙을 한 그런 분이고, 내가 그 전에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독일 행사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네. 이 양반이 그 병상에 계시다고 네. 그런 말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었는데, 그 병원이 내 기억으로는 경희대 병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갔더니 그 아드님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예요. 김광규가 왔어요. 귀에다 대고 내가 손을 일렀더니 이 양반이 잘 못 알아듣시는데 손을 꼭 붙드시더라고요. 네. 그날 밤 그럼 돌아가셨어요. 어느덧 질문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나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과 우리 또 고교 후배들에게 이참에 한번 좋은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 문학은 말하자면 종합 예술입니다. 네. 좋은 글을 쓰려면 탄탄한 모고 실력과 세상을 넓고 깊게 보는 통찰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국어, 한문 이러한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의 양을 최대한 늘리고 네. 양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네. 광범한 독서가 작가가 되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일기나 메모로 꼭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죠. 네. 선배님이 평생 지키시는 뭐 일기나 메모 습관이 결국은 이렇게 또 좋은 문학인으로 자리매김하시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질문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선배님 어떠실까요? 네, 한 말씀 글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당찬 계획을 세우기에는 이제 늦었습니다. 네.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시쓰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시 쓰기를 계속 하시는 걸 레종 데트르 존재의 이유를 늘 하루하루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의 시세계를 구축한 시인, 일상의 서정을 시로 구현하는 한국 시단의 김광규 동문. 아직도 시를 쓰는 작업이 낯설고 서툴다고 하시면서도 어느덧 1,000편에 가까운 주옥 같은 시를 써오고 계신 선배님과의 모처럼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악산의 마음.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큰악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있는 바위와 우거진 숲을, 너울대는 굴참 나뭇잎 사이로 살쾡이 한 마리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골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숱한 나무와 짐승들,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맷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짙푸른 수프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엎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큰악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